뭐 저희 시청자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말씀은 이쯤 하고 자, 이 정권이 바뀌면 제일 국민들 첫 번째 관심이 국무총리 누구지?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지? 근데 이름이 나왔어요. 한 분은 김민석, 한 분은 강훈식. 호 대변인께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이분은 서울시장을 꼭 하고야 말겠어 라는 다짐을 계속해 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를 하신다는 건 이미 대통령하고 얘기가 끝났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 다음에 서울시장 하나요? 아예 아니죠. 국무총리 하게 되면 현직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원직은 유지 가능하죠. 유지가 가능하지만 총리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버리 이낙연 총리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같이 했다고요? 네. 아니 사퇴했나? 이낙연 총리 사퇴했던 기억이 안 나. 그건 검색을 좀 아, 해주시고 이게 벌써 팩트 체크를 가물가물하다. 한번 해주시고. 가능은 아마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잘한 거는 대통령께서 잘한 거는 예. 첫날 그 야당 대표들과 같이 오찬 아 점심. 비빔밥. 예. 아 네. 그거 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첫날 했다는 점은 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아쉬운 점은 그래도 일단은 제1야당 대표랑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그 개혁신당까지 이번에 같이 경쟁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당들이 있어요. 항상 야우당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뭐 늘 같이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그 다음에 한번 해도 되는데 이건 뭐 야우당 여기 있으니까 그 중에 여기 김용태 한 명 이제 꽂아놓은 하나, 보릿자루처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골랐군요. 네. 그것보다는 좀 그랬으면 더 박수를 크게 치고 싶었는데 하여간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김민석 그 총리 이 후보자는 아, 자, 이 김민석 총리 하기 전에 말이죠. 네, 네.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어찌 됐든 네.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전직 대통령이 살아계신 네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밥 안 먹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정책위 의장께서 우리- 그 네 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한테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이 예.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뭐 상황이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뭔가 좀 정리가 그 재판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에도 들고,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러니까 밥은 밥이고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이고. 여기까지 올라온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그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신한테 사형 판결을 내렸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속 오찬 만찬 초청했고 맞습니다. 또 두 사람이 꽤나 친해지기도 했어요. 네, 네,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제 박수 받은 것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이 네. 자기 남편 정치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관도 사실 그때 이제 착공도 되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좋게 이제 그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 재판 받고 있으니까 같이 밥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수회담 못한다 했던 거랑 뭐 사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은 또 그거 그럼 새 대통령하고는 할까요? 누구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세 분. 아유 그러면 그 근데 당연히 문재인 그거 당연히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뭐 그때는 적폐청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전혀 아니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죠. 뭐 대통합을 명령받은 분이라고 하니까. 네. 그 김민석 얘기해도 됩니까? 아, 네. 이제 김민석. 네. 예? 지명했고요. 네, 지명했어요. 총리 아, 지명했군요. 네, 네. 했어요. 네, 내정이 아니라 지명자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 80년대 그 서울대에서 총학생회장 했었던 거 프락치 사건. 아, 그건 사건이 유심입니다. 유심이고. 네.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 학생운동권의 그야말로 이제 상징이죠. 완전 간판이죠. 네. 그때 빼고는 이분이 뭘 했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분이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이재명 대표 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최측근이 된 그 장면 빼고는 이분이 뭘 했지? 어떤 그 자격과 능력으로 총리가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정치인 김민석은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지금 요즘 이준석 후보한테 쏠렸던 그런 거 못지않은 그런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잖아요. 김민석 그게 총리 내정자는. 언제 쪽이죠? 이미 2002년에도 저기 서울시장 떨어진 다음에 정몽준 캠프로 건너가서 그때 철새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국회의원으로 했었던 건 그때 이제 이름값으로 이제 그 총망을 좀 받았던 거지. 실제로 내놓은 어떤 성과나 어떤 실적은 없었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예. 두 번째로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대착오적 운동권 세계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의 경제관, 예. 운동권의 안보관, 중국관, 북한관 이런 것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유시민의 그 설란영 여사 학력 비하한 발언도 그 세계관이거든요. 여전히 그 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데 운동권의 상징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게 맞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는 김민석 의원이 상당한 그 정책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기획을 했었던 저도 그냥 신문 제목에서 봤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셔서 저를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기획하시는 분인지. 강원식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위 전략가로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만했다. 그게 뭐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거의 한 그때 정몽준 캠프 그런 사태를 통해서 거의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가 한 10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치고 이제 다시 민주당에서 등용되는 분위기인데 그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그 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쉽긴 하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과 동시에 좀 약간 자신과 척을 졌던 분들 그리고 좀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지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인사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분들을 지명했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뭔가 통합을 포기했다. 결국에는 자기 사람만 챙긴다라고 비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드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 본인과 관련한 어떤 사법 관련 문제들, 그리고 대법관 문제들 계속해서 지금 대선 기간 때 미뤄온 그런 부채들을 상환하려고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꽤 빨리 이 정치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아마 지혜를 발휘해야 될 순간. 그렇죠. 묘수를 찾아내야 될 순간. 그때 아마 그건 위기라는 뜻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죠. 총리직에 대한 쇄신 요구도 있을 것이고 아, 통합의 요구가 강해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아마 이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분들을 지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정부 출범이 한 8시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약간 도의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인선에서 어떤 측면을 보여줄지 또 2기 내각, 3기 내각에서 똑같은 어떤 인선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겠죠. 예,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이제 그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러나 반발 자국만 빗겨나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음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시는 놀라운 화술을 지니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저는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허니문 아시잖아요. 네, 여기 네. 지금 허니문 가는 탑승 수속도 밟지 않았는데 약간 벌써부터 막 이거 여권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 요즘은 허니문 없더라고요. 미국도 없고 그런가요? 한국도 없고 유럽도 없고. 그럼 네. 당연히 없는 건가요? 네. 예. 허니문은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 그렇군요. 네, 전 안 가봐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까지. 그리고 뭐 아무튼 2025년에 대한민국을 지금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매일매일이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그냥 계속 위기인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뭐 김민석 총리 지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총리 지명자와 강훈식 비서실장 저는 적절하게 조화를 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김민석 국무총리 지정자 같은 경우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잖아요. 아까 임승호 대변인이 딱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지금 임수위 없이 가야 되는 정부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산적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호흡이 맞는 사람을 그래도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사람과 가는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옅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그 첫 번째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나왔던 분이에요. 붙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인데 그런 분을 그래도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거는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비서실장이 개파색 없이 뭐 나머지 그 통합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합이 마치 외부와의 통합만 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통합할 분들이 지금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좀 역할을 주기 위해서 임명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내부 통합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도 당대표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석간에서 정청래, 박찬대, 김경수 세 사람 이름을 거론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당대표 있습니까? 제가 지명하나요? 아니요. 아니, 우리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 김경수 전 지사는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이파전 그러면? 지금 출마하시죠, 성취현. 성춘 의장께서도 N파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호흡을 맞춘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도전을 할 텐데. 그러면 정청래? 아니요, 전 글쎄요, 모르죠. 그분 거기 교통 정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전에 박찬도 원내대표 때처럼 지금 야당이고 비상상황이니 내부 정리하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뜻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대통령께서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 대표를 이렇게 찍고 하는 행위가 저희 당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찐명들 사이에 전 경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또 대답을 지금 또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파워라면은 굳이 이름 세 글자를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왼쪽 눈만 찡긋해도 다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대선 전광으로 이 대답 들으셨죠? 말씀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지금 굉장히 말씀이 빠르신 분이었는데. 자, 호재석 대변인께요. 네. 정계 개편 이야기를 이제 선거 전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개헌이 가능한 범 여권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든지 아니면 뭐 누구 당에서 나서든지 지금 그래서 예컨대 뭐 조국 신당 조국당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움직일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범 여권이 몇 석이죠? 189석인가요? 지금 아무튼 그죠, 200석에서 뭐 11~2석 모자라는 그 정도인데 네. 정계 개편 개헌을 자체적으로 국회 통과시킬 수 있는 정계 개편 소규모 그걸 소규모라고 불러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옛날에 그 DJP 그 정권 때는 의원 꿔주기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자민련에다가 의원 꿔주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으로 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어떤 명분과 어떤 지금 그걸 가지고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서 개원을 친한계 할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도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선거만 끝나 봐라. 네. 그러면은 10명 이상은 반드시 움직일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신호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 국민의힘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도 조사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한 말이 사실은 늦기 전에 내 품으로 뛰어 들어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였습니까? 그래서 협박을 해서 협박 때문에 간다. 간데 그런 얘기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도 그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검찰에서 너 잡아 넣을지 모르니까 민주당으로 옮겨라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간다. 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개헌선을 200석을 만들어준다. 그 사람이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순서인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오늘 그 이튿날입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이제 끝났는데 7월 17일 날 또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시간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뭐 총괄자 붙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책임을 통감하는 그 누구의 그 뭐 공개된 발언을 특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책임 안 집니까? 그건 좀 젖잘 쌉니까? 기다려 주시죠. 뭐. 여기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까? 저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네, 이제 선거에서 지면 네, 그리고 이번처럼 사뭇 큰 격차로 지면 네. 그리고 뭐 그 당뇨들이 골든 크로스를 지났다느니 또는 후보 본인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가 앞섰습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셨는데 네. 그런 말을 후보 귀에다 얘기한 사람 그리고 그런 걸 기자회견에서 또 밝힌 사람 골든 크로스를 언급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뭐 역전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제 그 워딩이 있었고 이제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는 말은 이제 역- 대변인단 단장이 예, 했던 역전 말입니다.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예, 그 당에서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들 중에는 네, 일부 여론조사는 매우 근접한 그 수치가 나왔었던 아 것. 예, 이를테면 공정이란 여론조사에서 아닙니다. 아니 그 조사한 거기 거. 아니고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가.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어쨌건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격차가 줄어든 네. 막판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급격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특히 이제 막판 변수 설란영 씨 학력 비하하고 그다음에 그 젓가락 발언 이후에 네, 많이 붙었고 저는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패배에 큰 책임을 느끼고 뭐 잘 싸웠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래도 이 방송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는데 네, 사실은 탄핵과 계엄과 상관없는 선수들이 거기서 싸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선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결집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결집을 한 결과다. 거기에는 일단 김문수의 인생 스토리도 많은 영향을 저는 미쳤고 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독재국가 가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이제 그 첫 번째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다고 보고 사실은 뭐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번 그 전체 판세나 지난번 전체 판세나 다시 비슷합니다. 득표율로 보면 네, 그때 심상정의 2.3%까지 합쳤을 때 이재명과 합쳐서 50%가 넘었었고 네. 윤석열 후보가 48.56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49인데 이준석 후보가 얻은 네. 7.8%인가 그걸 합하면 네, 합치면 오히려 더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많습니다. 0.05% 포인트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준석 8.34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구도에서 본다면 네. 그래도 뭐 선전했다. 선전이란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래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